매주 목요일마다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요. 신명철님께서 어제 낮 동안 하루 종일 강서구 투표율과 각 진보 유튜브 방송에 올인한 결과 응원을 하게 됐고요. 응원 지지한 진교훈 청장님이 당선이 되어서 보상받은 느낌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신명철님이 하셨고요. 그래 원래님은 이번에 김치찜과 수세미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황 부자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네. 허재영 기자 어제 압색했다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보도 내용 중에 일부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지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재경 전 검사장의 실제 녹취가 있는지 여부가 좀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허재영 기자가 리포액트라는 회사에서 회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재경과 그다음에 그 최재경의 지인이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따져보겠지만 이게 뭐 대단한 범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역대 사실은 대선 끝나고 대선 1년 반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선법 공소시효까지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대선 관련 이슈에서 허위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공소시효도 다 끝난 상황인데 1년 반 지난 지금 대선으로부터 1년 반 지난 지금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을 이유로 야당을 압색한 정부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허재현, 최현, 김우철, 김만배, 김학림, 한상진, 봉지욱 뭐 이런 등등 이제 기자들 플러스 등등등등인데요. 이분들을 압색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결국 여론전에서 자기네가 밀리게 됐다. 물론 자기네가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이른바 명예훼손 사건으로 압수수색 나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정말 드문 좀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라고 보죠. 이게 권력자에 대한 명예훼손 때문에 압수수색이 나온 거라면 이것처럼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2 여의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조상호 변호사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뭐 당연히 뭐 이번에 진교훈 후보의 압승입니다. 압승. 압승. 예.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좀 큰 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한 자릿수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라는 게 그 진보 진영에게는 좀 어려운 선거입니다. 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주 지지층이 20대에서 50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0대 초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이 평일 휴일이 아닌 평일 투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역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성적표가 썩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김태우 후보 같은 후보를 공천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의 진경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경력이라든가 이분의 뭐 살아온 삶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두 후보 사이에 후보 간 격차도 컸고 그다음에 구도도 워낙 안 좋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실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정적에 관련된 이른바 이 보복 수사가 점점 보복 수사의 그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자꾸 인식되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 거기다가 이제 그 강서구라는 곳 자체가 저번에 지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이는 곳이라서 당연히 이길 것이고 이길이라고는 봤지만 뭐 한 자릿수를 넘어서는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17.15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어마어마한 격차로 승리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사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거 탄핵 직후의 지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탄핵 직후에 그 이후 이른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때 당시 민주당의 가장 좋았던 시절, 거의 그 민주당이 서울에서 그 국민의힘에게 서울시 의원을 4석인가? 5석인가 밖에 안 줬을 때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이 서울시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못 했을 때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유일한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될 정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 분위기와 거의 비슷한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의 수준이 거의 탄핵 수준에까지 와 있구나. 대통령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 탄핵의 이 분기점 언저리까지 와 있다.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내가 여론조사 전문하는 분들하고 이제 어떤 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데 네.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정확하게 솔직히 한번 물어봐라 직접적으로 탄핵을 찬성하십니까? 물어봐라. 그러면은 55% 이상 나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죠. 탄핵에 대한 뭐 법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이게 임기 채우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여론이 지금 쏠린 거는 네. 여러 군데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아까 조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조상호 변호사님은 이슈를 그렇게 짚어봤고요. 김 변호사님은 어때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네. 싶은데 어제 아침에 말입니다. 이원우 의원께서 이원우 의원. 예, 그 봤어요. 방송에 나와서 이거 선거 당일이잖아요. 예.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을 다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런 같은데. 인용 보도도 징계받을 수 있는데 조심하세요. 아니 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 당일 아침에 이제 BBS 라디오라는 곳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보궐선거 민주당 아직 결과 나오기 전이죠. 어제 아침이니까 승리를 할 경우에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되 오히려 당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지도부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 것이나 오히려 총선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어보면서 네. 자기 당의 후보의 승리가 꼭 나의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걸 선거 당일날 나와서 그렇죠. 공식적인 발언으로 우리 당 이기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지금 내부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리고 꼭 이 타임에 꼭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이원우? 아니 이게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말을 했으면 오히려 약이 그렇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은 선거하는 날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한 거죠. 그래 투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원우 의원은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걸 독려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뭐 잿밥 뿌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가.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그 유권 자체는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폭정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청 심정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선거에서라도 좀 크게 이기는 승리를 하면 마음이 약간 위로받는 게 좀 있어요. 그럼요. 중요하죠 그게. 근데 그 선거의 당일날 아침에 뭐 지금 이기지 말라고 재뿌리듯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이분이 과연 정말 민주당 당원이라고 할 수 사람일까?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에요. 민주당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원우 의원이? 어떤 생각이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한테 이렇게 때가 되면은 문자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한테나 단체를 뿌리는 문자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꼬박꼬박 볼 때마다 꼬박꼬박 읽어요. 내용을 이렇게 다 그냥 하나라도 빠짐없이. 근데 읽다 보면은 좀 훌륭하신 분 같고 되게 열심히 진정성 있게 사시는 분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이 타이밍을 못 맞추시고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분은 도대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인사에서 일부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는 가장 이제 뼈아픈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실상 그러니까 집값 폭등으로 절망감을 안겨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심판을 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때 대선에서 0.7% 차이로 패배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그 다음에 출범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 뭔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애썼더라면 이 정도까지 상실감이 있지 않을 텐데. 그럼요. 이후에 정말 그 이른바 극우 아스팔트 보수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서 그 반대 그 대다수의 이제 이른바 중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진영 지지자들을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공격하게 되면서 결국에 나라를 거의 분열시키고 네. 계속해서
고통을 주니까 네. 그 이른바 우리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분노감들이 켜켜이 막 쌓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무슨 선거 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좀 크게 이기면 안 됩니까? 크게 이기면 좀 유로 받고 이제 더 이제 단합하고 결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아침이니까 선거일 아침에 뭐 투표하지 말라는 건지 젤 뿌리고 이래 버리니까. 네, 자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진교훈 구청장이 됐을 텐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강서구 민심은 정권 심판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 강서구 민심은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쪽하고 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구를 좀 더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현황 같은 거 좀 제껴주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곳하고 팽배하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의 오랜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해 달라는 쪽은 실리를 좀 따지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권 심판론 쪽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상황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진교훈 후보가 이겼다는 거는 결국은 실리보다도 이 이념이나 정권 심판론이 더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니 이 부분에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열망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 기조가 이어질까요? 아니 뭐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방향을 똑바로 잡지 못하고 이제 이른바 비틀비틀 거리는데 네. 뭐 그러면 강서구의 발전이라고 있겠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게 이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실리를 보지 않아요, 이 정부가. 뭐 지금 이 정부에서 경제 성적표 중에 악화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정말 줄줄이요. 네, 그런데다가 거기다 대고 대단해. 그러면 오히려 이 악화되는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로 계속해서 분란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역사적 평가들을 뒤집으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부 그러니까 이 각 지역별로 많은 이제 현안들이 있지만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러면 그거라도 제대로 잘했냐? 네. 그거는 제대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 그 독립 영웅들을 폄훼한다든가 뭐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성적표는 다 안 좋은데 그냥 오로지 그 야당 때려잡는 수사 아니면 언론과 대적하는 수사 이런 것만 하고 몰다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필성 변호사님 보시기에 원래 선거 이전부터 패배하는 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도 변화를 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강서구청장 후보에서 사실은 대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본인들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안 돌리고 떠나가지고 그럼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왜요? 이게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근원은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당의 친해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반발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준석 대표가 현재 지금 김기현 대표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단적으로 보여준 케이스였고 그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손을 떼고 그러니까 선거 정보들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네. 지금 두 가지 가능성 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뉴스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할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이거는 뭐 강서구의 지역적 문제일 뿐이다. 이 정도 네. 수준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지금 현 단계에서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하필이면 정말 타이밍 정말 좋게 강서구청장 보선 본투표 전날에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 선거 조작도 가능하다, 선거의 명부와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거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아요. 네. 일부러 지금 밑밥 까는 거다. 나중에 자기네가 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 때 이 포탈 여론 조작 이걸 가지고서 지금 여기까지 읽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총선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게 여당이 할 태도인지 네. 이건 아니고 그냥 의원들을 한 건지 뭡니까? 왜 하필이면 선관위와 국정원이 이 타임에서 등장합니까? 타이밍이 결명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물론 국정원이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의 특히 보안 시스템 같은 거를 책임지는 기관인 건 맞는데 네. 사실
저기 사전투표에 대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다라는 식의 주장은 특히 이제 그 우파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벌써 지난 총선 때부터 지금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강남역 가면 주말마다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했으면 진작했었어야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시점에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상태, 그래서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를 직전에 앞둔 이 상태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이 시점에 이걸 터뜨린다는 거는 그 뭔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인 건 확실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여야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최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본인이 지역구가 부산 쪽에 있는데 세 번이나 당선된 그 지역구를 버리고 네. 본인이 서울 험지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 가겠다도 아니에요. 그냥 네. 서울 출마하겠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당의 요청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는 결국 나는 밀렸다. 나는 사실은 윤핵관도 아닌데 그 중간에 뭐 이러저러 저렇게 한번 노력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다. 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가 부산에서는 설 자리가 없으니 그냥 무주공산이나 아무나 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한번 깃발 꽂아 보겠다. 그러나 나는 당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게 사실은 메시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도 지금 수도권 상황을 좀 안일하게 본 측면도 있지 않나. 아마 이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네,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 이른바 이 TK나 PK 지역에 네, 있는 네, 분들이 네. 체감하는 그 느낌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느끼는 거랑?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완전히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본인이 이번에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해운대구 지역구가 이른바 PK 지역구 중에서도 가장 이른바 부산 지역에서 가장 이른바 꿀 지역구입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부유층이 많이 살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원래 석동현 검사장, 네네. 예, 이른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불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그러니까 민주평통의 네.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번에 한번 두드렸던 곳이에요. 이번에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거기가 이른바 친윤 사단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못 가겠네. 거기를 비켜줄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본인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자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수도권에 와서 굉장히 어렵겠죠. 매운맛을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장도 뭐라고 그러고 있고 또 정청래 의원 하태경 우리 동네 약하다 너 오지 마. 어? 한동훈 와 이러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공천 경쟁에서 밀린 중진들이나 공천 경쟁에서 밀린 기존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쫓겨서 험지 출마라고 하는 미명하에 뭔가 서울에 와가지고 참패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려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물론 전적으로 제 사견임을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사견만 말씀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사견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그래도 공천이라도 받아보려면 여기로 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면 지금 사실 아마 그 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 대통령실에서 말 그대로 꽂아넣는 인사가 만약 간다면 만약 경선을 그냥 치를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현역 의원이니까. 그래서 아마 무슨 뭐 전력 공천이라는 방식으로 꽂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버티면 아예 경선도 못 해보고 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을 보고 서울로 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같은 상황이 지금 하태경 의원만 있을 게 아니고요. 특히 저기 경상도 지역에 아무래도 텃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의원들 중에 이렇게 밀리는 의원들이 꽤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어쨌든 공천이라도 한번 경선이라도 한번 치러보기 위해서는 그 서울로 와서 이른바 험지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이제 공천 전쟁 지금 시작됐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어떨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 의원 중 5의원이 아주 많고 10명도 넘을 거다. 이원혁 의원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판단하고 선언해주면 나머지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우리가 포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도 뭐 이른바
그래 결국에는 본인 살라고 간 것이다라는 비판은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쨌든 솔선수범하면서 삼선 중진 의원이 험지로 가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우리 당에도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본인이 삼선을 한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중구 성동구, 그러니까 성동구죠. 성동구를 버리고 이제 서초로 왔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 한번 사실 거기는 TK, PK하고 다를 데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한번 이제 우리의 지지세를 한번 넓혀보겠다고 그 본인이 이제 본인의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도 이제 물론 서울시장 도전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서대문 갑에서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모범 사례를 왜 본인들은 못 쫓아갑니까?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 핑계와 탓을 자꾸 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뭡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뭔가 나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을 아직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당대표 물러나라. 또 다른 사람 누구는 왜 안 하냐. 뭡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하면 되는 것이 본인까지 거기서 계속 좋은 지역구에서 정치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답답한. 자, 새누리당 때였나요? 김용태 의원이 삼선 의원이었는데 결국은 비대위하면서 내가 그냥 한번 나가보겠다, 희생하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구로에 험지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 이후에 그분의 행보를 보면은 당에서 정착을 못하고 계속 겉돌다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끈이 떨어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당도 이제 앞으로 이 공천 관련해서 정말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드래곤님께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더 열심히 뛰겠죠? 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야, 법사위 국감도 여전하더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특히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인사검증을 할 수 있을까? 그 인사검증을 위해서 FBI 찾아갔던 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그 온갖 그런 사실 티를 내셨잖아요. 출장 간다 출장 그러면서 티를 내셨는데 티를 내죠. 티 내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내셨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인사검증 문제가 그래서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지가 궁금했는데 네. 뭐 아까 전에 아까도 잠깐 나오겠지만 인사검증 문제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말. 그 다음에 본인은 모른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알아서 한 거다. 네. 실무자가 대통령실한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FBI 찾아갈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제일 제가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이분은 인사검증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후보로 올라오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올라오는 건 정상이다. 그리고 이런 왜 문제를 삼냐?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패턴이다. 패턴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공한 사람, 현 정권이 원하는 인재상이라서 우리가 인재상이 이런 거다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 게다가 나는 웃기는 게요.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법리적 판단까지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입으로 떠들어 놓고 이번에 송 의원이 송기현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랬어요.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보면 사실 확인과 그다음에 법리 판단인데 네. 자료를 수집하는 건 사실 확인인 거죠. 네. 아니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사실 행위예요. 사실 행위. 그러면 사실 행위하고 법률적 판단이 별개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별개죠. 근데 이 사람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 등가시키는 거야. 자료를 수집하는 이꼴 법률적 판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나 사실 출신이라고 못 알아듣겠다고. 그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FBI 가서 말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법률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 수집,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기관에서의 업무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수집 권한과 정보 분석 권한을 어떻게 분리하는지가 정보기관을 이제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 상당히 분업이 잘 돼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분이
정보 수집과 정보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정보 수집 업무만 하지 정보 분석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앉아있는, 결국 민정수석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는 정보를 분석하는 자리예요. 이분이 앉아가 정보 수집은 우리가 이제 어딥니까? 저기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첩보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거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이 기관의 공무원들이 알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고해서 올리면 이걸 취합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종 결정자가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보 분석 업무거든요. 아니, 더 나쁜 말은 이런 말도 했어요. 기초 자료만 자기네는 수집을 하고,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한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시영 검사를 매기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우리가 자기네가 그럼 더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만 갖다 주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시영 검사가 28기고요. 네. 나이는 둘이 동갑인 것 같아요. 네. 그래,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27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한 기수 높은데 이제 기수가 낮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 게다가 더 웃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이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위법성 판단을 하게 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대요. 무슨 권한남용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쉽게 보는 거죠.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올리면 대통령이 판단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라서 사실은 대통령보다 우리 판단이 더 우월하다 이라는 식의 말에 논리가 깔려 있는 건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분이 말장난을 하도 하다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본인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매우 궁금해요. 또 이러겠지,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면, 야, 네가 무식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래, 조용히 생각해봐, 이럴 수도 있어 나한테. 근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에서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거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거다라고 했어요. 이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지를 대놓고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하고요. 왜냐면 수사라는 건 꼭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라는 판단도 있거든요. 수사의 최종 처분이 꼭 기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당연히 기소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고요. 그럼요. 매우 부적절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서 좀 특징할 만한 게 있어요. 요즘에 이른바 분리기소, 분리기소설, 네. 위증교사만 따로 떼서 기소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영장 재청구설, 온갖 설설이 난무합니다. 사실은. 근데, 설설 기억.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설일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답변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본재판에서 이 결과가 잘 드러날 거라 그랬어요. 본재판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더 이상 영장 절차는 진행하기 자기들도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불구속 기소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기소를 해야 그나마 부작용 없이, 그다음에 이른바 여론의 역풍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기소할 수 있는가, 그 시점만 지금 좀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불구속 기소는 당연하겠죠. 여기서 어떻게 영장을 더 청구해요? 네. 판사님이 범죄 사실에 소명이 안 돼 있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정확히 써줬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게 어렵죠. 예를 들면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제 이미 그러니까 이름 소명된다라는 그 표현을 그 두고 표현을 마치 두고. 범죄가 인정된 것인 양 얘기하는 게 그래서 너무 그것만 웃기는 딱 거예요. 띄어가지고 기소한다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네. 소명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낮은 증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체포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이릉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소명이라는 것이지, 이게 그 소명이 됐다고 해도 실제로 법정에 가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는 특히 굉장히 엄격한 그 요건을 갖춘 그 증거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도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소명이 됐다고 범죄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을 장관이 대놓고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한 장관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법조인들은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하고 입증이 됐다는 말하고를 구분을 완전히 하거든요. 네. 소명은 그냥 대강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 사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을 구속하고 한 사람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어떠어떠 나쁜 짓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센 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소명 따위로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위증교사 자체는 굉장히 그 자잘한 별건을 별도로 넣은 거고요. 실제 원래 검찰이 여론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할 때 썼던 주 혐의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하고 네네. 백현동 비리예요. 근데 백현동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특히 백현동 사건에서 쓴 표현을 보면 사실적, 법리적 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리적인 표현이라는. 법리적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지금 제대로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법리적 요건들을 구비했는지를 재판부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성적표를 든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가지고 영장을 들고 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막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혐의로 부풀려왔다라는 걸 성적표로 받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무슨 본재판에 드러날 것이라는 등, 뭐 범죄가 소명이라고 했으니까 범죄가 인정된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정상적으로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검사까지 그 20년 넘게 하신 분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나, 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네.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한 다음에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걸어냈어요. 근데 나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 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를 내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말장난한 거 말고는 사실 한 개도 없고요. 뭘 하나 했는데 성공한 것도 없더라고요. 네, 뭐 5대0이라고, 뭐 5대빵이라고. 다 5대빵이에요. 진짜로 완전히 패배만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저렇게 본인이 뭘 엄청 잘한 것처럼 좀 하고 다니시는 건데,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낸 장관이 그동안 있었나요? 뭐 일단 한동훈 장관처럼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이상을 뭘 하고 다니신 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오버해가지고. 예, 하신 분이 없어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오버를 해서 다녀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또 얘기가 다르지 그렇죠. 않는데, 오버하고 다니셔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게 없어서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문득한 것은 탄핵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정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탄핵을 만작거릴 가능성은, 정치적 카드로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걸 목표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전국을 풀어갈 카드로 만작거릴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낸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심판이다. 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정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앞으로 좀 더 뭐 현재 지금 당면한 무슨 경제 문제나 아니 민생 문제, 보통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사실은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윤석열계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야당, 권력이 없는 야당을 수사할 때 네. 그 야당의 관계자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립을 시켜요. 네, 고립을 시켜요. 이게 주변에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뭐 증거인멸 우려 등등등등을 막 들어가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회유를 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이 낮은 형으로 기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회유 작전을 펼치거든요. 우리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회유할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진짜 나쁜 짓을 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으로 이 사람을 이제 너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이걸로는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정말 목표로 하는 거라면,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손준성 검사를 먼저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의 탄핵은 비교적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고발사주 사건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고발사주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인 증거인멸의 그 범죄 행위들만 보더라도 그럼요. 명백히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공수처가 지금 현재 공소유지하고 있는 사건의 유죄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 손준성이 고리로 해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권순정 이런 특수부 검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그렇지만 의심하고 있는 그 많은 그들의 위법한 그 증거들, 이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부터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쓱쓱이님께서 기고만장의 최후를 꼭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푸르르님께서 저승사자는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아그네스님, 압수수색 잘하는 거, 그거 한 장관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고요. 율님, 지금이 탄핵의 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한동훈을 탄핵하십시오. 양재수님,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탐님께서는, 탐김구름이님께서는 한동훈, 어미준, 손준성 싹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미정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가 무능력한 건 죄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상열님께서 또 핑크 색깔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엄청난 응원을 지금 두 분께 보내고 계십니다. 네, 많이 감사드리고요.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 절차 내에서 국민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 조정권을 아예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처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엎어버리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게 검찰개혁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안 수사나 재수사를 일정 정도 검찰이 주도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모든 걸 주도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견제하는 그렇습니다. 수단을 필요하다는 건 했는데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검찰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검찰이 다 하잖아요.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건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검찰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재수사, 보안수사까지 가져가겠다는 거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겠다는 얘기라서 현 단계에서 이걸 하는 건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수사, 재수사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기 앞서 특수부의 직접 수사 권한부터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보완한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검찰에서 직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을 모두 틀어진 상태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직접 수사권, 특히 특수부 해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이른바 형사부 권한을 이른바 보정하는 그런 방식의 예를 들면 보안수사, 재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권한을 열어주는 그런 거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가 자기들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 대상을 놓고 그 직접 수사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현 상태에서 이걸 더한다? 이거는 지금 검찰이 스스로 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럴까요? 네. 선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지만 검찰은 인권보호수사기관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뭔가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그런 법률가적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검찰이 온몸에 피를 묻히면서 그 칼을 직접 휘두르고 있으면서 네. 거기다 거기다 더해서 경찰을 마치 시녀처럼 부리겠다라는 발상이에요. 이 발상은 검찰 독재로 가는 그 길이죠, 바로.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이슈 삼합 그 방송 초반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봤습니다. 결국 정권 심판론이 이겼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도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이겼다는 게 중론인데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이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짜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여당이 왜 비판받았는지를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지금 이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그다음에 민생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특히 이제 건설사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금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민생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게 문제일 것이고요. 민주당 역시 사실
상당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적인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내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힘 있는 야당으로서의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뭉쳐야 되고요. 뭉친 민주당이 그 제대로 정권에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못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총선 때까지는 우리를 찍어주면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분당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 지금이 윤석열 당 아닌가요? 이거 뜨거운 감자인데. 아니 예. 근데 사람들이 창당한다 그러니까 아. 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서 이른바 이제 그 외피를 갈아 씌우기 위해서 재창당 수준의 뭘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분들이 다 이른바 친윤이고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데리고 또 신당을 만들면 그대로 다 1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공천 때문에 그렇죠. 네. 공천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나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은 검찰권이에요. 이 검찰권은 야당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에서 이른바 윤석열에게 찍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어떻게 남용하는지도 보여줬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은 그 법률적으로 하자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겁을 낼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항명한다든가 뭐 공천권으로 뭐 그 시비가 생겨서 잡음이 생긴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내리꽂히는 대로 물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한 가지 읍소는 하겠죠. 아, 저 이렇게 밀려났는데 자리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네,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럼 역으로 지나치게 대통령실에 90도 이상의 절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그쪽에 저자세를 보이는 의원들은 캐비넷에 뭔가가 더 들어있다. 아, 많죠.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늘 봐도 너무 명백해 보이는 이해충돌에 뭔가 비리 의혹이 있어 보이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도 보세요. 네, 그냥 네. 다 무혐의 처분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에서 자료가 없을까요? 언제든지 칸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서 하는 게 바로 검찰 독재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그 기저에 있는 국민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궐선거 끝났고 보궐선거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각 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